아름다운 빛깔 고운 자태, 조상들의 멋스러움을 담은 우리의 옷 한복. 나를 구속하지 않는 너그러운 옷. 그래서 한복은 정말 우리 옷이기도 하지만 빛깔도 아름답지만 굉장히 웰빙 옷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복의 독특한 제단 방식인 평면제단. 오로지 평면제단으로 곡선의 미를 살린 선조들의 지혜. 평면으로 연결을 해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착장에 의해서 입체적인 구조를 띠게 됩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품속에 담겨있는 인체 순환의 원리. 한방의학이 한복을 주목한다. 데님을 꽉 조여맴으로써 그 자리를 자극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와 경제성까지 담아낸 위대한 예술 작품이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과학의 산물 한복. 지금 한복 속에 감추어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울의 한 한복 전문점. 전통 한복에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까지 형형색색의 다양한 한복들이 매장 가득 진열돼 있다. 특히 이것은 주요 방송사들의 사극 드라마 한복 의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온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선 지금 한복 패션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본격적인 행사를 앞두고 각 모델들이 자신들이 입을 한복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패션쇼는 얼마 전 종영한 한 사극 드라마의 의상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행사로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한복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델들은 모두 30대 전후의 주부 모델들. 따라서 기품이 있으면서도 우아함을 살릴 수 있는 한복들을 선택했다. 이번 패션쇼 주제로 선택한 고려말 조선 초복식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시대에는 저고리가 길면서 피트하게 허리선 라인이 오히려 더 잘 보였어요. 요즘 현대에 입고 있는 거는 저고리가 짧고 치마가 가슴 부분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한복 자체가 생활복식이었어요. 지금처럼 가끔 입는 복식이 아니고 항상 입고 생활을 하는 복식이었기 때문에 편한 복식이거든요. 그렇게 편한 복식이라는 거는 저고리가 길고 치마가 허리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식이었던 그 시대 복식이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고려 말 전통 한복의 고증을 기반으로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했다. 한복 모델은 일반 의복에 비해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이 관대하다. 보통의 패션쇼에서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모델을 선호하지만 한복은 치마폭이 넓어 신체의 장단점을 가려주기 때문에 모델 선정에 까다로운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보는 점이 있다면 저고리를 입었을 때의 맵시다. 목이 가늘고 길며 어깨선이 예쁜 모델이 한복의 맵시를 잘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우리 한복 입을 때는 어깨선이 직각이 아니고 약간 한 30도 정도 경사가 약간 져 있는 어깨각을 이뻐해요. 한복에서는. 그다음 목도 좀 길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아한 저고리 긴 라인이 나오겠죠.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인 한복. 1500여 년간 이어진 한복의 전통성은 세계에서 제일 긴 역사를 자랑한다. 우리 조상들은 의복이 그 사람의 품격과 인품을 대변한다고 여겼다. 그런 이유로 의복을 매우 중시해왔다.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옛 조상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한복은 선을 강조한 특유의 디자인과 우아한 색상으로 우리만의 멋을 대변하는 문화유산이다. 제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민속 의상을 많이 봐왔지만 세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민속 의상이 저희 한국 의상이 제일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제일 화려하고 곱고 그리고 제일 또 멋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한복 연구의 대가 고 석주선 선생이 기증한 3,000여 점의 복식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석주선 기념관. 한복의 역사에서부터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흔히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시대 옷을 말합니다. 쪽진 머리, 짧은 저고리, 긴 치마가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러한 한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이러한 옷들이 현대까지 이제 유행을 하고 오고 있는데요. 한복은 예복과 평상복, 남녀 성인 한복과 어린이용으로 나뉜다. 게다가 계절별로 입는 한복이 달랐다. 특히 여성용 한복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울려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한 느낌을 준다. 보통 조선시대 의복을 한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한복의 원류를 살펴보면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복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바지 저고리 차림은 그 유목 기마 민족의 하나인 그 스키타이족의 복식이 그 초원의 길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까지 전래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원전 8세기경 남부 러시아의 초원지대에서 활약한 최초의 기마 유목 민족인 스키타이족. 철, 금장식 등 이들의 다양한 문물은 중앙아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초원길을 따라 한반도까지 전파됐다. 이게 지금 스키타인데 우리나라 고구려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와 이거가 시대가 1000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지 저고리 차림하고 허리에다 띠를 하고 있고 부츠를 신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고구려의 이제 관모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똑같은 게 많은데 저는 지금 딱 옷만 하기 때문에도 이게 모양이 지금 거의 똑같게 되어 있죠. 우리 민족은 철기시대 이전까지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하에 있었고 한복의 원료는 스키타이 복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키타이족은 기마 수렵 생활에 편리한 북방 호복 계열의 의복으로 생활 속의 움직임을 확보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생활의 편리성을 강조한 스키타이족의 복식은 우리 민족이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스키타이족의 의복을 바탕으로 한민족 고유의 복식 구조를 발전시켰고 삼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착용했다. 특히 스키타이계 기마민족으로부터 전파된 바지의 착용은 고구려 기마민족의 복식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고구려 기마병들은 주로 통이 넓은 바지를 입었는데 이것이 스키타이족의 복식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임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는 바지만 입지만 의례적인 경우에 바지 위에다가 이게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그 보통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시대인 통일신라 시대 때 오면 이렇게 전시대에 입었던 바지 저고리 차림도 물론 있지만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풍이라고 하는 중국의 당나라의 그
복식 영양이라고 하는데 저고리를 먼저 입고 그 위에다 치마를 입는 그런 양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복식은 신라 시대의 것을 계승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흡수 발전시켰다. 왕복을 비롯해 관복은 송, 원, 명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일반 서민들의 복장은 우리 고유의 복식이었다. 시대적 정치적 배경 때문에 복식의 외세의 영향이 컸지만 서민들에 의해 우리 한복의 뿌리가 면면히 이어져 왔던 것이다. 조선시대 한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 한복 디자이너의 작업실이다. 조선시대 한복은 시대별로 다양하게 그 증거가 남아있어 오늘날 한복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여기 있는 한복은 그 조선 전기에 우리 조상님들이 입던 옷, 그 옷이 출토된 복식을 그대로 그 사이즈에 준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지금 이 여성의 옷은 조선 전기에 출토된 거고요. 이 옷의 특징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이 옷을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있으면서 입었던 옷을 죽음을 맞이해서 묘에 들어가실 때도 따로 수의를 만들지 않고 이 옷을 입고 그리고 묘에 이렇게 들어가셨던 옷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복식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자료로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옷은 도포예요. 이런 형태에 가까운 도포를 다 입으셔야만이 그 양반으로서 그 품격을 갖췄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복식은 예와 의식에 많은 신경을 썼다. 관습에 따라 일상복은 달랐다. 특히 고려말 목화의 보급으로 목면을 이용한 복식이 사용됨으로써 의복 생활이 다양화되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복식의 장식성이 추구되었다. 옷고름 또한 조선 초기보다 다소 넓고 길어지고 깃과 동정을 달기 시작했으며 소매 끝동과 섭에 장식천을 댔다. 조선 후기에는 저고리 길이가 보다 짧아지고 깃과 회장의 현대 저고리처럼 장식천을 댔다. 풍속화를 살펴보면 양반가의 아녀자들도 기생들처럼 화려하고 몸에 딱 붙는 저고리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한복에는 패션이 없다고 흔히들 생각하시지만 한복에는 패션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이 유행이었다. 그럼 그것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때그때 계속 변해 왔습니다. 유행 따라 한복의 형태가 변해도 제작 원리는 동일했다. 대한민국 한복 명장 고점내 장인의 작업실. 아직까지도 고집스레 일일이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다. 기법이 겁나게도 많네. 홈질, 감침질, 박음질, 반박음질, 상침, 두땀 상침, 세땀 상침. 또 그 외에도 겁나게 있어.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바늘과 실을 가지고 옷을 짓는 침선 행위는 여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 여겼다. 감침질하고 박음질하고 요 이중깃도 이중깃 이렇게 이거 이중깃이잖아. 요 이중깃이잖아. 요거 이렇게 해서 절반을 요거 구부려 가지고 여기는 이제 박음질로 쭉 해놓으니까 이렇게 1mm 간격으로 해서 박음질로 해서 이렇게 했잖아. 다 손으로 했지. 그리고 옷감을 재단할 때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이 두드러진다. 한복 재단에는 정작 곡선은 없고 일직선으로 곱게 뻗은 직선 재단이다. 저고리가 이렇게 이제 내 저고리인데요.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놨을 때는 이게 평평해요. 근데 입었을 때는 이렇게 선이 접히는 거예요.
그것이 평면재단이다. 평면재단의 특징은 옷을 펼쳐 놓았을 때 일직선이 된다. 이것은 옷감의 재단에서부터 바느질까지 일직선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평면적인 옷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다시 입체적인 인체에 맞도록 남은 부분은 주름을 잡거나 접어서 끈으로 고정시키는 형태다. 한복의 옷감이 서로 맞댄 부분을 보면 일직선의 선들이 선명하다. 즉 미리 측정한 신체 치수를 기본으로 사각형의 옷감들을 재단해 바느질을 하는 것이 평면재단인 것이다. 평면재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남자 옷본이다. 각각을 직선으로 재단해 만들었다. 특히 한복 바지는 좌우 비대칭으로 허리 크기에 맞게 허리끈으로 매어서 입는다. 입체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의 재료를 입체의 인체에 꼭 맞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에 이제 각 신체 부위를 재고 그것을 패턴이라고 하는 구성에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평면 구성 같은 경우는 평면의 재단을 평면으로 연결을 해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착장에 의해서 입체적인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변적이고 그다음에 조절이 가능한 그런 과학성을 가지고 있죠. 옷을 인간의 몸에 맞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두 개의 재단법이 존재하는데 위에서 말한 평면재단과 입체재단이다. 입체재단은 인체에 직접 옷감을 대면서 옷본을 제작한 후 인체에서 떼어 재단하는 방법이다. 평면재단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입체재단은 서양 의복에 사용된다. 지금 입고 있는 그 옷들은 사실은 몸을 굉장히 조이고 바람 한 점 들어갈 틈이 없이 만들어내는 폐쇄 구조임에도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우리 전통 복식의 구조는 열린 구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착장하는 방법에 따라 디자인이 다 달라지는 굉장히 재밌는 구조죠. 평면재단은 자신의 개성에 따라 연출을 할 수 있다. 입는 사람이 여인이었으면 여인대로, 통통하면 또 그대로 풍성하게 감싸줘 신체의 결점을 가려주면서 우아한 선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평면재단은 특히 한복에서 그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다. 저고리가 길다 보니까 치마는 자연스럽게 이제 허리에서 둘러주는 그러한 치마로 됩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거치고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궁핍해지다 보니까 물자가 부족했었죠. 그래서 옷감도 자연스럽게 전략하게 됩니다. 치마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가슴 부위까지 접어올려 주름을 겹치게 해 허리띠로 묶어 일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치마꼬리를 살짝 걷어쥐어 걷기 편하게 연출하기도 했다. 활동성을 고려한 것이다. 저고리 겨드랑이에도 조각을 덧대어 활동이 편하도록 배려했다. 이런 데는 더 헤어지기가 빨리 헤어지니까 더 땀을 더 곱게 해서 더 안 헤어지고 그럼 나가지. 이 옷이 만약 여기가 헤어졌다고 하면 여기다 또 당을 하나 대면 되지 않아. 삼각형 당을 하나 이렇게 딱 대면은 3cm 정사각형으로 해서 당을 하나 여기서 여기만 딱 뜯어갖고 딱 대놓으면은 또 옷이 오래 입을 수 있고 또 역시나 활동하기도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복은 품이 커서 활동하기 불편하다고 한다. 그리고 꽉 조여맨 허리 부분에서도 답답함을 느낀다. 하지만 맞춘 듯 꼭 맞는 서양 옷이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 반해 한복은 평면 재단을 하여 관절 모양의 옷을 맞추기 때문에 관절의 활동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한복이 더 활동성을 편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말타기를 즐겼던 고구려 사람들도
보폭이 넓은 바지인 대구고를 입었다. 바지 아랫부분의 행전을 참으로써 넓은 바지의 활동성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서양복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옷에 몸을 맞추는 느낌이 있다면 한복은 몸에 옷을 맞추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몸을 구속하지 않고, 어쩌면 그래서 더 살이 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본주의가 더 드러나는 옷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치파오도 굉장히 좁고, 예, 아주 오종종하게 걸어야 되고, 뭐 일본 기모노는 말할 수 없이, 예, 거의 뭐 정말 종종걸음을 쳐야 되는데, 우리 한복을 입으면 굉장히 풍성하고 너그러운 우리 한국 국민의 어떤 성향을 이 한복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체 재단은 자투리가 많이 남지만 평면 재단은 버리는 원단을 최소화했다. 옷감의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의 여지도 남겼다. 옷을 뜯으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사각형이 다른 옷을 만들 때나 소품을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됐다. 한복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알뜰살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근검 전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본질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그 천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각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인데, 요즘은 반대로 그 조형적인 것으로부터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본질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면 재단으로 완성된 한복은 다양한 장신구를 곁들이면서 그 멋을 한층 더 발휘했다. 그러나 어느 하나 무의미한 것이 없었다. 한복과 함께 동반되는 부속품들은 저마다 기능과 그 역할들이 있었다. 띠예요. 가슴띠. 젖가슴이 나오기 때문에 젖가슴을 막는 띠입니다. 이것이 가리는 띠요. 맨 처음에 입는 게 이 가슴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위에다 이 적삼을 입지요. 애기 적삼 같이 째까르지만은 여기를 다 피워놓으면 폴뚝이 길어요. 다리 속꽃, 여기는 속속꽃, 여기는 속속꽃 우게다 입는 바지. 이러고 다 남북통일 노이, 여기 다 터진 노이. 그러면 그 위에다 입는 단속꽃. 앞뒤가 다 트였던 튄 바지 이렇게. 이 옷 속속꽃 우게다 이 옷을 입고, 다음에는 단속꽃을 입어요. 이것이 이제 속치마 역할을 하는 단속꽃. 한복 안에 갇혀 입는 속옷만 해도 6, 7종류. 한복의 멋은 속옷 입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옷을 얼마나 잘 갖춰 입느냐에 따라 겉옷의 맵시가 살거나 죽는다. 특히 여성들이 치마 속에 입었던 짧은 통치마인 무지개 속옷은 치마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한복 치마는 속에 여러 겹의 속바지와 무지개 치마를 입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포갈미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겹을 겹겹이 겹쳐 입어도 전혀 거추장스럽지 않게 치마와 속옷이 조화를 이루었다. 기능적이면서도 풍만함을 하나의 여유로 삼고 싶었던 선조들은 다양한 속옷을 통해 그 답을 찾았던 것이다. 옛날에는 보선이 이 복성씨가 지금 나오는 자리가 군역이 빨리 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올려서 이렇게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든 보선이거든. 그리고 소음을 놔서, 그런데 이것이 순욱이 있어. 이렇게 순욱이 있는데 이제 그만 잘 넣어도 돼. 이 순욱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맛보고 있지. 이 한 가운데 선이 순욱이라게. 이거 한 가운데 선 보이지?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 애씨 같은 보선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요. 꽉 조이는 버선 앞부분에는 통풍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 버선코는 발의 혈액순환을 돕는 기능을 했다. 버선을 신고 있으면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주면서 운동을 하게 되죠. 나머지 네 발가락 편하게 되죠. 이 공간이 발가락 하나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약간의 공간이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인체와 관련해서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천으로 살아 움직이는 인체를 담는 발을 감싸는 것으로는 최고의 과학적인 공간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복이 주는 또 다른 건강 요소들은 무엇일까? 상체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특히 남자 한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활동성을 얘기하지만 한방의학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건강적 측면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 데님을 매게 되는 위치는 한의학에서 보면은 간장, 비장, 신장 세 가지 경락이 지나게 되는 삼음교라는 혈자리로서 그 자리는 이제 몸의 기운을 보존하게 되고 이제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혈자리로서 그쪽에 데님을 꽉 조여맴으로써 그 자리를 자극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님을 묶는 발목에는 신장과 연결되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꽉 조여맴으로써 지압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복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옷과는 달리 깃과 소매 그리고 목 쪽이 이제 터져 있게 됨으로써 기운이 좀 더 잘 통하게 합니다. 일반 옷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넥타이를 매고 이제 소매 같은데 단추로 잠그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복의 경우에는 훨씬 이쪽이 폭이 넓고 소매도 폭이 넓어서 이제 기운을 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옷이고요.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배 쪽을 따뜻하게 허리띠로 졸라매므로써 이제 흉허복실이라고 해서 가슴 쪽은 차고 배 쪽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옷입니다. 한복은 옷과 몸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만들어 단열 효과가 생겨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선선하게 해준다. 발목, 허리 등이 밖의 공기를 차단하면서도 어깨나 소매 등의 열린 구조가 통풍을 잘 되게 도와준다. 선조들의 건강관리는 옷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옷을 하나를 착장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 혈자리와 관련된 속에서 이게 착장이 되는 그 인체 순환과 관련된 원리가 관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우리 옷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찾아낸 일들이고요. 이게 아마 몇천 년 적은 재료 가지고 변화무쌍한 풍토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임상실험의 지혜로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겨울철에는 기본 한복 위에 껴입는 다양한 방한용 겉옷들과 장신구들이 있었다. 외출 시엔 두루마기나 반두루마기, 갓저고리를 걸치고 가벼운 외출 시에는 배자를 걸쳐 추위를 막았다. 갓저구리라고 하는 옷인데요. 이 양털로 이렇게 안이 들어있는데 겨울에 방한용으로 입는 옷입니다. 이 당이 달려 있어서 여간 편리합니다. 뭐 작고 꼭 찐다거나 어찐다거나 그런 역할을 이것이 이렇게 그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바람을 막는다는 뜻의 전통 모자 풍차. 머리, 귀뿐만 아니라 볼까지 싸매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정수리 부분은 뚫려 있다. 머리는 양기가 모이는 곳으로 서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조상들의 건강관리법이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머리는 늘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한복을 비롯해 겉옷, 장신구까지 건강과 편리함을 먼저 고려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둔 것이 있다. 바로 오방색의 조화다. 오방정색이라고도 불리는 오방색은 황, 청, 백, 적, 흑 이렇게 5가지 한국의 전통색을 말한다.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이 되고 다시 음양의 두 기운이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생성한다는 음양 오행 사상을 기초로 한다. 옷감 염색에 있어서도 이 오방색을 기준으로 삼았다. 인류 문명과 함께 천연 염색, 우리나라도
일찍이 자연에서 나는 식물들을 활용해 옷감에 색을 입혔고 염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선시대에는 100여 종의 색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한복에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과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한복의 색에 쓰인 오방색을 통해 선조들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오방색은 재앙을 막고 악기를 쫓는 한편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서남북 그게 서로 상생을 하고 상극을 하고 이런 음양오행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절적인 의미, 그리고 신체에 있는 오장육부에 대한 뭐 색깔에 대한 의미, 여러 가지 의미 부여들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해서 옷도 해 입고 또 뭐 장신구도 차고 뭐 보자기도 만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이 피어나는 풀과 꽃들을 염색 재료로 삼아 계절에 맞는 색들을 일구어내었다. 천연 염색으로 색을 입힌 옷감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색이 바라지 않는다. 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옷을 만들어 놓으면 뭐 옷을 입은 테라고 할까요? 이렇게 옷이 입고 나면은 이렇게 좀 쭉쭉 잘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실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면이나 뭐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옷 입은 태가 좀 덜 나죠. 천연 염색은 같은 옷감, 같은 염색 재료라 하더라도 물을 들일 때마다 다른 질감과 다른 색을 자아낸다. 천연 염색으로 이렇게 한복을 염색을 하게 되면 일단 천연 염색 같은 경우는 우선 색깔이 굉장히 인간들한테는 정서적인 감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연 염색하는 원단들이 항균, 방충 기능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우선 또 좋기도 하고요. 아무튼 천연 염색한 한복은 우선 자연스러운 그런 화학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색감의 효과가 크죠. 이렇게 자연의 색을 옷 안으로 끌어들여 봄과 가을, 여름, 겨울에 따라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왔다. 제철에 맞는 옷감 선택은 한복의 멋과 품위를 살리고 전통 소재들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봄, 가을 소재로는 원래 무명을 비롯해서 국사, 갑사, 은조사, 항라 등의 다양한 옷감들이 있었으나 요즘은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가을에는 자미사, 명주, 숙고사, 국사를 선호했다. 특히 자미사로 옷을 지어 입으면 광택이나 문양 등이 더욱 멋스러웠다. 여름에는 모시, 삼배가 각광을 받았다. 초여름에는 무명이나 모시로 흰색이나 푸른색, 청색 염색을 하는데 원래 옷감 자체가 갖고 있는 미색의 빛깔 그대로를 살려 입기도 했다. 겨울에는 양단과 공단, 비단 등으로 치마 저고리를 지어 입고 두루마기를 걸쳤다. 비단은 값비싼 옷감이면서도 언제나 인기가 높았다. 특히 조선 중기에는 비단으로 멋을 부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기도 했다. 비단은 당시 패션의 척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옷감에 금박, 은박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 한복을 더욱 화려하게 치장했다. 옷감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양을 새기는가도 중요한 요소였다. 백전의 신라에서는 문양, 옷감에 문양을 내서 좀 더 화려하게 멋을 내는 그런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직물 자체에 직물에 문양을 내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문양을 내지 않고 그냥 침념을 해서 문양된 직물에 침념을 해서 나와도 그냥 무늬가 있는 그런 원단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대별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문양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다. 문양 하나하나에도 저마다 의미를 부여했다. 무병장수와 풍요, 그리고 부귀영화와 명예,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문양에 담았고 그것을 옷에 새겼다.
돌장의 옷이라든가 뭐 화롯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부부의 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수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금박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길상문을 해가지고 그 옷을 입는 사람한테 복을 불러오는 어떤 것들을 대부분의 모든 옷들에다가 그 가하게 되는 것이 그 한복이 그 갖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복은 늘 시대와 함께 변하고 진화했다. 서양 의복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전통 한복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현대인들의 심리를 반영해 한복도 그 형태가 바뀌었다. 1980년대 생활 한복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 한복은 착용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생활하기에도 편리했다. 사람의 인체 비율이 옛날하고 변했어요. 그럼 인체 비율에 따라서 또는 지금 생활의 노동의 방법에 따라서 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형태와 선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거기서 전 좀 자유롭죠. 생활 한복은 비단이 아닌 면을 사용하고 동정을 고정시키고 안주머니를 달았다. 분실의 위험과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 데님을 바지 뿌리에 붙여놓는 등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 또 여자의 경우도 치마의 길이도 줄이고 저고리 대신 단추를 달았다. 단 한복 고유의 넉넉하면서도 입체적인 기능은 훼손하지 않았다. 우리 전통이 우리 것이니까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 것을 조금 분석을 해서 우리 것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러한 생태주의적 철학이라고 할까요? 요새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 특징들을 현대로 가지고 와서 요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한복의 현대화는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지금 한복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 중이다. 퓨전 한복이라는 이름으로 한복 드레스 등이 선보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퓨전 한복도 이제 하나의 패션 코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복의 특징을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패턴적인 요소와 특징을 추려내고 그런 것들을 알고 살리면서 복합해서 디자인을 한다면 그것이 한국적인 느낌은 어디선가 주는데 그러나 반드시 한복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복이 우리들의 옷에 우리들의 디자인에 녹아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복이라 그러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한복이라는 옷이 사라지면 한국 민족이라는 민족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현대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없어져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그 민족이라는 것을 하면은 그 지켜야 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의 설계가 만들어낸 균형과 자유의 미학. 어디 하나 지나치지 않고 인간을 먼저 고려한 섬세함.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창조물 한복. 1500년을 살아온 한복은 전통의 기반 아래 새로운 모습을 추구한다. 그래서 한복이 더 빛나고 아름다운 이유일 것이다.